네,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오늘은 김광석 한양대학교 경영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물가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좀 전에도 저희가 보도해드렸었는데요. 9월 소비자 물가가 나왔습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 3.7% 올랐고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한 건데 그렇습니다. 자, 지난 4월 이후에 5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상승률이. 네네. 이 상승률을 끌어올린 예. 주 요인은 어떤 거였습니까? 잠깐 추세를 먼저 말씀드리면 4월, 5월, 6월 3%대에서 이제 2%대 물가까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다가 예. 그리고 8월 들어서 3.4, 9월 들어서 또 3.7%로 이 V자를 그리면서 다시 반등하는 흐름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치솟게 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로 좀 꼽을 수 있겠는데요. 한 가지는 바로 국제 유가의 상승입니다. 네. 여러분 다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진 배경이 국제 유가의 하락이었다면 국제 유가가 다시 반등하면서 8월, 9월 들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지배적인 특징은 7, 8월 여름에 뭐가 있었습니까? 수해가 있었어요. 그랬었죠. 근데 9월에 뭐가 있습니까? 추석 연휴가 있어요. 근데 수해로 인해서 식료품 공급이 부족한데 추석 연휴 중에 성수품 준비로 또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식료품 공급 부족으로 식료품 물가가 치솟죠. 이 두 가지가 반영되면서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그리고 항상 우리가 물가를 볼 때 중요시 여기는 게 물가의 기조적인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 지수 이것도 중요할 텐데 네, 요거는 전년 동월 대비 3.8% 오르면서 네. 8월보다는 0.1%포인트 약간 낮아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를 근원 물가라고 보고요. 이 근원 물가 상승률은 전월보다도 또 둔화됐습니다. 3.8%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물가 상승세가 야기된 배경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의 상승세가 물가의 상승 흐름을 만든 것이고 그렇죠. 그래도 기조적으로는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어서 걱정을 좀 더는 느낌입니다. 다만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가 근원 물가와 완전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연동됩니다. 그래서 이런 헤드라인 물가, 식료품 물가, 에너지 물가가 다시 계속 오르기 시작하면 근원 물가도 또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물가가 안정된다라는 그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입장, 물가 여전히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추석 연휴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네. 긴 연휴였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이 물가가 또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식품 물가, 우유값이 오른 데 이어서 맥주값도 인상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식음료 제품들이 도미노처럼 오를 수 있는 예상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이 흐름은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좀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음. 식료품 어떤 특정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다음 옆에 물건도 올라가는 현상은 이 옆에 물건과 바로 옆에 물건이 소위 대체재 혹은 보완제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주스 가격이 오르면 탄산 음료의 가격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대체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 현상은 원래 가격을 올려잡는 것이 그 영역에서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이 먼저 올립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올려버리면 안 팔릴까 두렵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예. 기업 입장에서 이미 그 시장에서 상당한 장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올린다고 한들 수요가 줄지 않겠다라는 자신감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럼 시장 지배력이 있는 그런 제품 가격이 먼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품목들도 따라서 오르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항상 우리 김광석 교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원유값이 오르면 네. 기름 원유요. 네, 원유값이 오르면은 모든 게 다 오른다 얘기하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우유도 원유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유값 오르게 되면 이제 밀크플레이션 우려가 되면서 이게 사실 우유가 들어가는 식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식품의 물가를 올릴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유값 상승이 가공식품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다 전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물가 다시 잡힐 수 있다 얘기했는데 이거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앞서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호 부총리께서 10월부터 물가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물가 불안하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렇습니까? 싶습니다. 예. 일단 추경호 부총리께서 판단하신 그 배경에는
이 가공식품의 유제품의 그 비용 구조가 비중이 1에서 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유 가격이 올라도 여러 식가공류의 제품 가격이 같이 오르지 않는다. 아, 비중이 얼마 안 되니까. 이게 하나의 근거고요. 예. 최근 물가 상승률이 반등한 배경이 앞서 설명드렸던 계절적 요인이다라고 근거를 대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1에서 5%에 해당하는 우유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기세도 오르고 가스요금도 오르고 나머지 원자재 가격도 다 오르기 때문에 사실 우유 가격 오른다고 식료품 가격 안 오른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우유 가격 외에 다른 원자재, 부품, 서비스, 임금까지도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식료품 물가 전반에 걸쳐서 상승세를 막기는 어렵겠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물가가 안정화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변수들이 또 여전히 있어요. 어떤 게 그게 있습니까? 가장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국제 유가는 우리가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국제 유가가 더 오를지 떨어질지는 우리가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럼 물가가 안정화된다라고 안심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강달러입니다. 강달러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외생 변수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으니까. 강달러 현상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수입 물가 부담이 더 가중돼요. 그렇죠. 그럼 수입 물가 부담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그게 시간적 격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 안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밖에 식료품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밀, 콩, 옥수수 이런 식료품 원자재 가격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원자재 가격인데 23년 겨울에 슈퍼 엘니뇨가 온다라고 기상과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슈퍼 엘니뇨가 오면 식료품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또 오를 수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이런 불안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화될 거다라고 안심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안정화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스티키하게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잘 안 잡히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진단입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물가를 오르게 할 수 있는 원인인 이 국제 유가, 유가가 중요해 보이는데 네. 기름값이 12주째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 차질 우려 때문에 국제 유가도 수개월 내에 배럴당 100달러 돌파할 것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 점인데 사실 오늘 아까 저희가 뉴스센터 1, 2에서 그 단신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경기 둔화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거다. 다시 예.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한 달 전 수준으로 급락했다는 소식이 또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 원유 값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국제 유가에 따라서 물가의 방향성 잡힐 것 같은데 네. 지금의 흐름 보면은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국제 유가가 좀 100달러 갈까 우려도 됐었는데 어쨌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지면서 예, 국제 유가가 좀 떨어지는 한 5.6% 정도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 자, 이 떨어지는 현상은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요. 근데 공급 측 요인이 가장 대표적인 게 감산이에요. 사우디라든가 러시아와 같은 오펙 플러스 이런 국가들이 간산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국제 유가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국제 유가는 올라갈 요소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셧다운을 두고 미국의 셧다운 우려가 다시 점증되죠. 셧다운 될 수 있어. 그럼 경기 악화가 올 수 있어. 경기 악화는 수요층 요인이에요. 경기가 부진해지면 그만큼 글로벌리 원유 수요가 줄어들겠다 하는 요인이에요. 그것이 국제 유가를 또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전개될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국제 유가도 올랐는데 최근에 강달러까지 왔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주고 원유를 사오는 입장이 됐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정화된다, 물가가 안정화된다라고 이렇게 진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 셧다운 이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유가가 너무 오를 때 미국 정부도 이거를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럼요. 사실 근데 셧다운을 그 조절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 어떤 조절의 측면도 있지 않나 그 효과를 줬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좀 너무 음모론에 가깝고 정치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온전히 정치적인 분쟁으로 인해서 네. 하나의 통일된 의사결정을 못 내린 거고요. 정치권에서 의회에서 하나의 통일된 의사결정을 못 내리는 체제라면 국가의 신용등급 우려, 강등도 충분히 우려가 되는 그랬었죠. 부분인 거예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도 신용등급이 강등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유도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어쨌든 경기 침체라는
혹은 미국 경기에 좀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셧다운이 실제 실현된다면 네. 혹은 11월 중에 셧다운 우려, 공포감이 다시 고조된다면 예. 그러면 또 한 번 악재로 작용할 수 있고 그거는 물가 안정에는 기여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나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셧다운의 불확실성을 다시 키웠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은 그러니까 유가 추이는 아직 좀 불안정하다라고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불안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첫 기자회견에서 이제 전력 생태계가 붕괴할 위험이 처할 수 있다. 네, 전기요금을 올려야 된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인상폭이 제시가 됐는데 어떻게 좀 바라보셨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이제 물가 얘기를 하면 김밥 가게 할머니가 자꾸 떠오릅니다. 단무지 가격 오르고 햄 가격 오르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오르면 김밥 가격을 올려 잡아야 될 겁니다. 근데 소비자가 떠난다면, 단골 손님이 떠난다면 그게 걱정이 돼서 김밥 가격을 못 올려잡겠죠. 마치 이런 것처럼 발전 원가는 올라가요. 그런데 그거만큼 전기세를 같이 올리지 못하면 재정난이 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한국전력공사 사장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금난 문제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총 부채가 대략 200조가 넘습니다. 누적 적자가 47조가량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회사채 발행하는데도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또 차입할 때도 어렵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전력 시스템에 붕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세 요금을 올려야 된다라는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서 전기세를 올려야 된다라고 뭐 뼈를 깎는 고통이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데 여기서 전기세를 올리는 것은 또 부채질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뼈를 깎고 국민적 합의에 도달해서 의사결정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전력공사도 힘들고 국민도 힘들고 모두가 힘든 국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세가 아니 전기요금인데 전기요금이 이제 4분기 최소 25.9원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올 초에 한번 올렸었고 그렇죠. 이 25.9원 정도가 올리게 되면 네. 이 우리 실생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또 짚어봐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는 영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소고기라든가 사치제적 성격의 어떤 물건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안 사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간다고 안 쓰기가 어려운 품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물가 상승분을 자극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인데 그렇다고 한국전력공사의 자금난이라든가 부채 문제도 숙제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의 조율하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기요금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이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네. 특단의 2차 추가 자구안도 발표를 하겠다고 강조했는데 네. 어떤 카드들이 뭐 요금 올리는 거 이외에 네. 여러 옵션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일단-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전기요금 올리겠다라고 네. 한다면 국민적 공감이 동원이 되겠습니까? 공감을 살 수 있을까요?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물가가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올라서 지금 맞아요. 죽겠는데 네. 거기서 전기세 또 올리면 어떡하냐라는 입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겨울도 다가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켠의 입장이 뭐냐면 아니 전기 요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전력공사의 방만 경영을 해소하면 되지 않느냐. 효율 경영을 추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효율화해라. 그래서 비상 경영을 선행하고 또 자산 매각을 단행한다든가 비용 절감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가져오면서 전기요금을 덜 올리는 방식을 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하는 것이 또 이쪽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두 개가 이제 맞부딪히는데 1차 자구안을 먼저 발표를 했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비상경영 선포라든가 뭐 자산을 매각한다든가 혹은 뭐 비용을 절감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총 한 25조 가량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이미 냈었습니다. 이번에 특단의 2차 자구안, 2차 추가 자구안을 발표하겠다라고 한 것은 추가적인 자산 매각을 고민한다든가 또 비용 절감이 가능한 부분을 더 고민해서 비용
절감을 좀 노력한다든가 이런 그동안에 고민됐었던 그것들을 더 많이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아. 2차 자구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더 구체화를 할 수 있다 말씀이신 거죠? 예를 들면 이전에. 자산 매각을 10조에 해당되는 자산을 매각하겠다라고 선언했지만 이제 또 더 다른 많이. 자산을 찾아서 요것도 같이 매각하겠다라는 식으로 2차 자구안이 발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밖에 다른 어떤 대안이 카드는 특별히 없다는 거죠. 많지 않다는 예, 거죠. 많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떤 제안이 나올지 저희가 또 관심껏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읽기 김광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